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뭐 그런 상황에서 달리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이번 일만 도와주면 사간동 집은 지켜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었거든. 그리고 이어서 네 이야기도 내가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마음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와인바에서 우혜령. 언니, 우리가 전에 살던 집 기억나? 인사도 생략하고 다짜고짜 전화기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어느 집 말이야? 어느 집이기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이 사간동 집 말고 또 어디 있어? 그 집은 없어지지 않았나? 아니야. 그 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집들을 헐고 근사한 와인바가 되었어.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 집이 남아있다니. 한동안 그 집이 요리집이 되었다는 둥, 절의 일부가 되었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하더니 몇 년 전 들은 소식으로는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섰다는 것이 전부였다. 어떤 개인이 그 집을 사서 살고 있다는 풍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마 너무 크고 불편한 한옥을 개인이 유지하기엔 힘들기 때문이었으리라 싶기는 했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드넓은 한옥집의 텟돌 하나, 문짝 하나에도 일일이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에 태어날 손주들이 딛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텟돌의 높이도 조절하도록 했던 아버지였다. 넓은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도 아버지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 집을 떠난 것은 영주가 대학 졸업반이던 해였다. 일본에서 수입한 몇백 대의 차들이 통관이 되지 못해 부산 세관에 묶이면서 한 달 한 달 피를 말리듯 사체를 끌어쓰던 아버지는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경매에 붙여진 그 집을 인수한 사람은 아버지의 막역한 고향 친구였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듣긴. 내가 지금 그 와인바에 앉아 있다니까. 뭐라고? 어때? 오늘 학교에 저녁 강의 없으면 지금 와서 와인 한 잔 하지 않을래? 뚱딴지 같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차 한잔하러 이 집에 왔었는데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티타임으로만 2-3시간 연대요. 그런데 무언가 들어설 때부터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니까. 천장을 가로지른 통나무들을 보고 밖에 지붕 장식들을 보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겠어? 내가 어릴 때 대청에 누워 바라보았던 바로 그 통나무들이더라고. 정말이야? 그래서 같이 왔던 직원들 보고 아무래도 이 집이 내가 살던 집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다 웃다가 숨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시겠죠. 워낙 공주가시니까 이 집에 사셨겠죠. 하면서. 그래서 아닌가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정말 우리가 살던 집이라니까. 안에 새로 디자인을 하고 단장을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거짓말처럼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야. 집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 2그루도 그렇고. 그 집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 집은 골목을 들어가야 있었지. 그런데 이 집은 앞에 작은 집들을 다 헐고 큰 길에서 바라보이게 개조를 했어.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이리로 다시 와봤어. 언니가 대학 졸업반일 때 난 초등학생이었잖아. 그래서 내 기억이 혹시 잘못되었나 해서. 지금 혼자 있는 거니? 영주는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지금 오지 않을래? 그래, 지금 갈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벼운 코트를 걸치면서 영주에게 10,000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가재 도구들이 거의 다 차압을 당한 후
얼마 되지 않는 짐들을 작은 트럭에 싣고 30여 년 전에 떠났던 그 집을 다시 방문하러 간다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다. 가슴이 하도 떨려 차를 운전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영주의 기억은 트럭을 타고 그 집을 떠나던 추운 겨울로 되돌아가 있었다.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아버지는 성장하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진 개성과 서울을 드나들며 자동차와 기계에 매혹되었다. 원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기계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남달랐다는 아버지가 신문명의 개가인 자동차에 정신을 잃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생애를 통해 자동차에 관심을 걸었고 해방 후 자동차 무역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부산 피란 시절 부르는 것이 값이던 자동차 사업으로 큰 돈을 마련한 아버지는 서울로 환도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러고는 경복궁 앞 사간동에 정원이 넓고 유서가 깊다는 큰 한옥을 상당한 돈을 주고 매입했다. 아버진 그 집이 첫눈에 마음에 들어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한옥의 정원이 사리원집 넓은 마당과 너무 흡사해서였다고 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하는 실향민의 비애인지도 몰랐다. 그 집에서 차이를 치고 할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열렸다. 큰 부엌에서도 감당 못할 정도로 일감이 넘쳐나 온 마당에 임시 화덕을 놓고 무쇠솥 뚜껑 여러 개를 뒤집어 놓고 장작불을 지폈다. 갈비찜에 빈대떡이며 산적이며 온갖 전유어를 마련해내는 친척 아주머니들의 부침개전과 음식 마련을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감독했다. 젊었을 때부터 훤한 용모에 아낌없이 돈을 풀어쓰던 할아버지는 걸핏하면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번엔 가까운 곳에 여자를 두고 드나든다는 풍문 때문에 화병이 난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무거운 수심이 집안을 내리누른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눈매와 때깔이 고운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고 했다. 아버지의 경로는 상상을 넘었다. 할아버지의 입장을 보아서 참는 기색을 보이던 그는 보름이 지나 할아버지가 출타한 후 안방으로 달려들었다. 여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와 굳은 얼굴을 보고 이제 끝장이 오는구나 하는 예감을 했다. 아버진 들어서면서 소리내어 미닫이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했다. 앉으시지요. 일어선 채로 두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자에게 던지는 아버지의 말은 정중했다. 엉겹결에 무릎을 꿇고 앉는 그녀에게 아버지는 예절 바르게 다시 말했다. 편히 앉으십시오. 한 무릎을 세우며 다시 앉는 여자 앞에서 아버지는 품 안에 숨겼던 식칼을 꺼내 방바닥에 콱 꽂았다. 누르는 힘을 이기지 못해 식칼은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여자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된 사람이 이 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댁이나 나나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또렷이 뜬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여자는 이를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고, 그야 내가 나가야지. 그치만 사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나갔다. 거래하는 대처 상인들과 만나 거나하게 술을 걸치고 밤에 들어온 할아버지를 맞은 여자는 목을 놓아 울었다. 할아버지의 만료도 여자를 잡지 못했다. 온갖 세상 풍파와 여러 남자를 겪어본 그 여자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조용한 살기는 허풍 섞인 큰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식칼을 들고 쫓아보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버지가 양심이니 정의감이니 따질 때 보면 그 성질이 보통이 아니란다.
나나 하니까 견디지 웬만큼 마음 약한 여자를 얻었다가는 제풀에 나가 떨어졌을 거다. 하기야 가족사를 관통한 여러 번의 무서운 풍파들을 꺾이지 않고 헤쳐나갔던 기세를 보면 어머니의 성정이 강하기는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아들들보다 몽상적인 영주에게 각별한 애착을 보였다. 영주에게 어릴 때부터 사준 책들은 대부분 나이에 맞지도 않는 심각한 책들이었다.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영주는 성장하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 다녀오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들지 않았다. 오로지 책에만 파묻혀 지내는 영주에 대해 어머니나 오빠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염려하지 않았다. 사춘기를 넘는 고비의 영주는 멀리 바닷가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가출을 하기도 했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쑥 휴학계도 내지 않고 그만두어 버리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 온순해 보이는 딸이었지만 말하자면 몇 번 대형 사고를 낸 셈이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들이 흩어질 때 영주가 산골의 학교에 일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묵묵부답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가서 마음도 쉬고 책도 많이 읽어라. 그저 인생에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라. 산골로 떠나던 날 아버지도 영주도 울지 않았다. 어머니와 여린 여동생이 오히려 눈물바람을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을 차도 다니지 않는다는 산골로 보내던 날 밤 아버지는 혼자 많이 우셨다고 여동생은 편지에 썼다. 아끼던 집도 자식도 알 수 없는 혼미함 속으로 다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회한 때문이었을까. 그 집에 얽힌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몇몇 일들은 거의 사진으로 찍어놓은 듯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있다. 반공포로 친척 아저씨가 몇 년씩 살다 나가기도 하고 가난한 친척집 아들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달씩 터전을 잡고 있기도 했다. 시골에서 살기가 어려울 때라 시골 처녀 2~3명이 집에서 상주하며 식구들과 손님들을 보살폈다. 조기철이 오면 알이 밴 황금빛 조기들을 몇백 마리가 넘도록 괴짝으로 사들여 말리고 김장철이면 거의 1000포기에 가까운 김장을 해서 마당에 묻기도 했다.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집안의 대소사들이 당시에는 지겹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그리움의 흔적으로 영주에게 남아있었다. 라일락 향기가 공기 속에 스며드는 계절이 되면 라일락 꽃나무 아래 놓인 등의자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꿈처럼 아련했다. 모던보이라는 호칭을 젊어서 들었을 정도로 생각이 앞서 있었던 아버지는 기계뿐 아니라 영화며 음악이며 사진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는 장편소설을 쓴 적도 있었다. 국군 장교와 인민군 간호장교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런 진부한 이야기는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직선적으로 말해서 아버지를 낙담시킨 데 대해 영주는 나중에야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애당초 아버지는 사업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로맨티스트였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아버진 사간동집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들 꺼내지 말라고 지나칠 정도로 역정을 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만 형제들끼리 가끔 그 집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절이 되었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재벌이 그 집을 별장으로 샀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리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풍문을 전하면서 그 집에 얽힌 추억들을 주고받고는 했다. 합의나 한 듯이 아무도 그 집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 집을 옮겨 다닌 셈이지만 영주에게 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원형은 20년간의 그득한 추억으로 파묻힌 사간동집 뿐이었다. 겨울철이면 불빛이 환한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 법석을 떨며 냉면을 시켜 먹고 이북식 순대를 만들어 먹고 만두를 빚어 마당에 놓은 큰 상 위에 나란히 놓아두어 얼리던 기억들도 생생했다. 아버지의 칠순잔치는
할아버지 칠순 때 꿈꾸었던 것처럼 사간동 집에서 열리지는 못했지만 큰 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그 무렵 아버지는 부쩍 더 노인처럼 보이고 거동에도 활기가 사라져 혼자 걷기를 힘들어했다. 그런대로 자식들의 잔을 받으며 어머니와 나란히 앉은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영주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아버지는 너하고 둘이만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어눌하게 운을 떼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금요? 아니야, 지금 말고 언젠가 그 이야기를 네가 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글은 무슨? 근데 무슨 이야기인데요? 영주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왜 그 사간동 집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너 모르지? 하도 애지중지 가꾸신 집이라 그러셨죠.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를 언젠가 너한테 꼭. 영주는 그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아마 사업에 실패해서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한 일이 미안하다는 이야기려니만 여겼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에 옮겨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검사 끝에 뇌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의사의 통고를 받았다. 뇌의 한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수술 이틀 전에 아버지는 영주만 밤에 남아있으라고 당부했다.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영주를 믿는 거려니 하고 다른 식구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나오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침대의 머리 부분을 좀 올려서 편하게 침대에 기대 앉은 자세가 된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 일이 있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럴 일이 뭐가 있으세요? 영주는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큰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일이 있지 않니? 영주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무슨 이야기인가 했네요. 그땐 오히려 제가 속을 많이 썩여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 아버지가 오래전 그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집에서 살 때 집안의 재력은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었고 오빠를 겨냥해 쏟아져 들어오는 혼담 중에서 가장 미모가 출중한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뽑혔다. 정원에 온갖 꽃이 만발하던 5월 어느 날 대학생이던 영주와 동갑이던 약혼녀가 처음으로 집에 나타났다. 그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오빠를 앞지를 지경이었다. 스스럼 없이 잘 웃고 사는 것이 즐거워 보이기만 하던 그 여자는 온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자신 없어 하며 뒤로 숨으려고만 드는 영주는 그 여자와 빛과 그림자처럼 대비를 이루었다. 화창한 일요일에 여러 집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피크닉을 떠나기로 되어 있던 날 책을 읽으며 방에 틀어박혔던 영주는 동생에게 몸이 아파 못 간다고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했다. 밖에서 차에 타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집 안으로 되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영주를 불렀다. 영주는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건너갔다. 피크닉에 어울리는 옷도 없고 그런 모임은 너무 어색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영주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날아들었던 것은 커다란 노쇠 잿더리였다. 잿더리는 영주가 들어서는 바로 곁에 창호지 문짝에 문창살 몇 개를 부수면서 대청마루로 떨어졌다. 안색이 하얗게 질려 그대로 서 있는 영주에게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대답을 해보라고 다그쳤다. 공부를 잘하거나 책을 좀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냐고. 아버지는 무섭게 질책했다. 그때 영주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영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시에 쓸쓸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려 있었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던 너한테. 전 다 잊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랄 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나를 용서해 주겠니? 아버지도 참 딸이고 아들이고 걸핏하면 두들겨 패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용서는 무슨.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때 네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영주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쪽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버진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집에 관해 너한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고향 친구인 김 사장에게 가서 사정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가 다그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다시는 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경매에 밀려 집을 떠나기 몇 달 전 천지를 뒤흔들듯 폭우가 쏟아지는 오전에 급한 전화를 받고 불려나갔던 아버지는 2,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어렴풋이 어머니와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짐작해 보기에 김 사장의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 같았다. 사흘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 친구 중에 경찰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 그 일은 무마가 되었던 것 같았다. 소위 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시기였다. 비 내리는 새벽녘 깜깜한 주위에서 이 일을 바라본 사람은 없었다. 그 차에는 김 사장의 아들과 여자가 타고 있었다. 호텔에 투숙했던 두 사람은 날이 밝은 후 차를 추적해서 따라온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아버지는 침통하게 말했다. 발견되었을 때는 벌써 몇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도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무마가 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영주도 묻지 않았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의 진상을 들으면서 영주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렇다면 아버지, 엄밀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살인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사해지도록 그렇게 동분서주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해요. 여자하고 놀러 가는 길이었다면서요. 정신 나가게 술에 취해 있었다면서요. 살아보려고 밤중에 길을 나선 아버지하고 아이를 차로 치고 그대로 호텔로 갔다면서요. 너무 주위가 어두웠고 그 사람들도 차가 다니는 차도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는 본 적도 없는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지그시 눌렀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아버지, 이제 와서 제가 몰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금세 대답하지 않았다. 난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너한테는 하고 싶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회유해서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버린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무거웠다. 그뿐만 아니라 한참 말문을 닫았던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집에서 아들과 네 혼담을 추진시켜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는 내심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너를 그렇게 잘 아는 내가 그런 집에서 꺼내는 이야기를 뿌리치지 않고 너한테 의중을 물어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언젠가 그 뒤숭숭한 와중에 한번 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냐고 아버지가 말한 적이 있었다. 어떤 집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없었지만 그런 일을 강요하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영주를 보며 아버지가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으로 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났다. 영주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어쨌든 수술을 앞둔 아버지를 생각하면 흥분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영주는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뭐 그런 상황에서 달리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이번 일만 도와주면 사간동 집은 지켜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었거든. 그리고 이어서 네 이야기도 내가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마음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옳은 일이 아니었는데 비겁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아이의 눈빛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그 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집에 대한 마음 아픈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영주였다. 그런 일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아버지, 큰 수술을 앞두셨잖아요. 그런저런 일들은 그만 잊으세요. 그 정도의 타협이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한동안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저야말로 용서를 빌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사춘기 때는 가출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멋대로 학교를 그만두어 버리고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한테서 이루고 싶었다.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네가 읽는 걸 내가 얼마나 대견해 했는데. 영주는 아버지를 달래듯 웃음기 머금은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할 이야기를 하룻밤에 다 몰아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어쩐지 수술 받으면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아서 그래.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 겨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전 어디 감춰둔 유산이 있다거나 사간동 집을 다시 살 돈이 인왕산 바위 밑에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농담으로 넘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아버지의 어조는 침통했다. 그렇게 부잣집 혼담이었다면 저한테 말이라도 건네보시지 그러셨어요. 딱지 맞더라도 부잣집하고 선이라는 걸 한번 봤어야 하는 건데. 농담 섞인 어조로 다시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영주에게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 수술해서 다 나으시면 우리 같이 그 사간동 집에 가요. 그 집 뜰이나 대청마루에 한나절 앉아서 놀면서 엉킨 감정을 다 풀고 나오도록 해요. 그 집이 지금 요리집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야 더 좋죠. 돈을 뿌리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큰 상을 받고 살풀이를 하자고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지는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 모양이었다. 이제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편하게 잠이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두세 번 되풀이하다가 아버지는 잠이 들었다. 병상 곁에 보조의자에 누워 영주는 잠들지 못했다. 사고를 냈던 당사자도 아버지처럼 마음속에 회한을 지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기야 인류의 대부분이 조용히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헨리 소로의 말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이야기인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이 일을 그토록 크게 기억하는 아버지. 고달픈 70여 년의 삶이 아버지에게 준 것은 대체 무엇일까? 가슴 속에 칼날처럼 회한을 새겨놓은 것들이 의외로 상상도 못했던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이틀 후 뇌수술을 받은 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영주는 세로로 반만 창호지를 바른 정갈한 유리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래, 저 만치의 커다란 라일락꽃 나무 2그루가 서 있었지. 그 아래 등의자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저 뒤쪽에 운치 있게 쌓아 올린 돌틈 사이로 무리지어 철쭉꽃들이. 큰 은행나무 2그루 이외에 다른 나무를 더 심지 않아 단아한 느낌을 주는 뜰을 내다보며 영주는 기억을 더듬어 나무들을 불러내어 이 자리 저 자리에 다시 배치해 보았다.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추억들이 소리를 낼 듯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무슨 생각에 그렇게 골똘해? 주문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메뉴를 보고 있던 동생이 불쑥 말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살아 계시면 이 집에 와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언니도 한 노인네가 다 되어가네. 멋진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보고 서러운 생각부터 떠올리는 게. 영주는 동생의 농담에 대꾸하지 않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양식으로 단장한 실내를 새삼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인생의 양심과 원칙까지 꺾어가면서 지켜보려고 애썼던 집에서 동생과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은 묘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외부만 그대로 있고 내부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장소에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일까? 영주는 혼잣말처럼 뇌었다. 동생이 대꾸했다. 어떤 포도주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웨이터가 다가왔다. 동생에게서 세세한 음식 주문을 받은 후 그는 영주에게 예의 바르게 물었다. 연장자로 보여서인 것 같았다. 와인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와인을 잘 몰라서. 주문한 음식하고 맞는 와인을 추천해 주실래요? 언니 술 안 마시잖아. 동생이 조금 놀란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대신 마실 거야, 오늘은. 웨이터가 추천해주는 와인 중에서 동생이 한 병을 주문했다.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생이 말했다. 여기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아? 아닌 게 아니라 메뉴를 보니까 대단하네. 와인바 이름도 얼마나 명품스러운지. 뭔가 옛날 양반집 도서관 이름 같아. 이 집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함께 와서 한나절을 지내자고 수술 전날 아버지하고 약속했었는데. 20년 전에? 그래, 20년 전이네, 벌써. 영주는 포도주 병이 담긴 바구니와 목이 긴 크리스탈 와인잔 2개를 내려놓은 웨이터에게 청했다. 와인잔 하나만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 누구 한 분이 더 오십니까? 영주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하자면. 영주는 동생 잔에 와인을 따르고 웨이터가 새로 가져온 잔에도 와인을 따랐다. 동생이 병을 받아들고 영주의 잔에 와인을 따랐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잘 계시죠? 영주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하듯 소리내어 말하자 동생이 웃음 섞어 말했다.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그래, 잘 계시대? 그렇다고 하시는데 인생이 와인 고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고여올라 영주는 얼굴을 창 쪽으로 돌렸다. 아주 오래전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영주를 기다리던 어린 동생의 모습 뒤로 아버지의 모습이 저쪽 대나무를 심어놓은 길 모퉁이에 언뜻 보이는 듯했다.